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억은 대략 5살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에 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형제가 없던 저에게 그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만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한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잘 살았습니다. 어릴 때 살던 집은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살기에는 조금 넓은 집에 마당까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그곳에서 물놀이를 했었고 휴일 저녁엔 고기를 구워 바비큐를 할 때도 있었죠. 주말이면 제가 좋아하는 놀이공원도 가고 산으로 바다로 여행도 자주 다니던 다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자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기애애했던 저의 집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제 나이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부모님은 날카롭게 서로를 찌르는 말 이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항상 늦게 들어오셨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또 그 여자한테 갔다 온 거야? 정말 미쳤니?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일하다가 지금 들어왔다고. 정말 숨 좀 쉬고 살자. 이런 식의 싸움만 오가는 부모님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화목한 집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었죠. 이제는 엄마한테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와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꾹 눌러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던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주말에조차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싸늘하게 엄마와 다녀오라는 대답을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서서히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엄마가 집 전화로 하는 통화에는 간혹 이혼과 간통 등의 내용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단어들의 뜻이 생소할 만큼 어렸을 때라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 저희 가족이 예전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죠. 그렇게 냉랭한 집 분위기와 부모님의 싸움은 제가 4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를 기쁘게 해줄 생각에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상처로 가득한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얼굴엔 손톱에 긁힌 것 같은 붉은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볼은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짐을 꾸리고 있던 엄마는 가만히 등 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더니 이제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다며 제 물건을 챙기라고 하더군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아플 것 같았지만 차마 그 상처를 만져주지는 못했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집에서 나와 우리 가족은 따로 살게 되었죠. 저를 데리고 나온 엄마는 그때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엄마가 재산을 어떻게 분배했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넓은 주택에서 반지하 방으로 이사한 것을 보면 이제 엄마와 내가 가난해졌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사는 동안 엄마는 밖에서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마치면 늘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제 방이 따로 있었던 주택과는 달리 엄마와 한 방을 같이 써야만 했고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더 이상 사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 후 집에 돌아온 저는 일하러 간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자 있었죠. 간식도 챙겨 먹고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 문 밖에서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쾅쾅!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당장 안 나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그냥 엄마가 안 계시다고 말을 하려 했죠. 엄마 안 계시는데요? 하며 살짝 문을 열은 순간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던 여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엄마를 찾더군요.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제 나름 대들었습니다. 엄마 일하러 가셨어요. 빨리 나가세요. 제 말을 들은 그 여자는 제 머리를 툭툭 치며 너도 조심해. 너희 엄마 완전 정신 이상자야. 하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한 엄마에게 낮에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저에게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그 동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면 출근을 하고
저녁을 먹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던 엄마인데 그날 이후 새벽에 신문과 우유 배달까지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벌어봐야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고 결국 외갓집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집을 옮겼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희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고 점점 커가면서 종종 엄마의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도 너는 몰라도 돼. 이건 어른들의 일이야. 하며 저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죠. 사실 엄마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저는 그 상처가 아버지의 새 부인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가 반지하 방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한 그 이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외로웠던 저는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알면 크게 나무랄 것이 뻔하니 엄마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찾아갔죠. 집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레었던 저는 곧장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지난번 반지하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가 나오더군요. 어린 제가 봐도 너무나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던 여자를 보고 저는 도깨비 같다는 생각을 했네요. 여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아버지를 찾는 제게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라고 말하며 피식 웃더라고요. 예, 네 아버진 이제 여기 없어. 여기 사는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알겠니? 여자는 저에게 강한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멍하니 대문 앞에 서 있다 보니 참 서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집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 앞에 숨어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당연히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럼 그 여자한테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집에 온 아버지는 앞에서 기다리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대문 앞으로 마중 나온 그 여자의 허리를 감아 안고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에게 다른 부인이 생겼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죠. 그날 이후 다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너무나도 행복했던 추억까지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빼앗아 저희 가족의 평화를 깨버린 그 도깨비 같은 여자를 짓밟고 싶은 생각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연히 그 집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죠. 중학교까지만 해도 그 여자에 대한 복수에 불타던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학창시절 내내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기에 무사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죠. 이후 대학생이 된 저는 부모님이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와 엄마랑 같이 살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엄마에게 왜 아버지와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살림까지 차린 남자와 이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왜 이혼을 해주니? 누구 좋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을 안 하니까 위자료나 양육비도 못 받았잖아.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나오질 말았어야지. 그년이 너 가지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그 집에서 계속 살아? 쫓아와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상간녀는 엄마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해주지 않자 저를 가지고 협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혼을 해줄 수는 없고 어린 저를 지켜야 했던 엄마는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던 것이었죠. 처음에 1년 정도 반지하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왔잖아.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가 준 거 아니었어? 네 아버지가 한 푼이라도 줬는 줄 알아? 처음에 통장에 있는 돈 들고 나와서 반지하 집 하나 구해서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 해주신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했죠. 이제라도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라고요. 제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양육비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위자료라도 두둑히 받아서 이혼하는 것이 엄마에게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버텼는데 뭐 어때? 죽기 전에는 절대 이혼 안 해. 내가 그 여자한테 할 수 있는 복수는 평생 천년으로 살게 하는 것밖에 없어.
애 낳아도 아버지 호적에 올릴 수 없으니 소용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야. 지금까지 한 걸 봐봐. 변하겠나.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엄마한테 수발 들어달라고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내내 엄마를 설득했죠. 사실 저는 그간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이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졌고 그런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엄마가 이혼하기를 원했던 것 같네요. 제 간절한 4년간의 설득이 엄마에게도 통한 건지 결국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혼할 때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돈이 꽤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상간녀는 엄마가 계속해서 이혼을 해주지 않자 자신에게 남은 것이 없다며 우리가 살던 그 집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해둔 상태더군요.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진작 이혼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한몫 챙겼을 텐데. 그동안 다 쓰고 이제 남은 재산이 딱 이 집 하나라서 줄 게 없네. 아, 물론 이것도 내 집이고 하며 비웃는 상간녀가 괘씸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며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집은 상간녀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저희는 완전히 그 여자에게 당해버린 셈이었죠. 저는 조금의 위자료라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혼하라 한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더군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가 병들어 아플 때 엄마를 찾아오는 일은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류상으로도 엄마와 저만 남게 되었으니 제가 엄마를 책임져야겠다는 막연한 책임감이 들었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엄마와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20대 후반이 되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돈을 많이 버는 재력가는 아니었지만 아주 착한 남자였죠.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가정사를 겪었던 남편은 저와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어요. 사실 부잣집의 시집가 호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평범한 외모에 이혼 가정에서 자란 돈도 없고 직장도 그저 그런 20대 후반의 여성이 마냥 조건을 따지며 결혼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죠. 그냥 엄마와 저는 아버지의 인생에서 삭제시킨 듯 했습니다. 사실 결혼식 날이 다가올 때쯤 엄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더군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식인데 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상간녀는 아버지의 전화기를 빼서 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결혼식 날 외삼촌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은 했지만 따로 집을 구할 돈이 없기도 했거니와 엄마 혼자 살게 둘 수가 없던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을 흔쾌히 찬성해 주었죠. 마음이 따뜻한 남편은 저와 엄마를 살뜰하게 잘 챙겼습니다. 엄마도 딸인 저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셨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결혼한 다음 해 임신을 한 저는 남편과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었죠. 아이까지 생기니 20평 작은 집에 엄마와 남편 그리고 저와 아이까지 넷이서 복닥복닥 살면서도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화목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은 점점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남편이 아이에게 자상하게 구는 것을 보니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아버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잊고 지냈다 생각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다시금 쌓이게 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하고 있기에는 지금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조금의 감정적인 기복은 있었지만 안정적인 이 생활에 익숙해져 살아가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의 전화였죠. 현주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아버지 자식은 너 하나뿐인데. 저 아버지 없습니다. 절대 갈 생각 없어요. 편찮으시다고요? 저랑 엄마 버린 죗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모는 저에게 아버지가 혼자 너무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아버지가 너한테 꼭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 하니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저는 고모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화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씩씩대고 있었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저를 설득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뵙고 와. 안 그러면 당신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한테 아버지라는 사람 사라진 지 오래야. 생각하기도 싫어. 병원에 혼자 계신다며. 가서 이야기만 한번 나누고 오는 게 좋지 않겠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이야. 다 죽어가는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왜 나를 위한 일이야? 아버지 위하는 일이지. 허참, 처자식까지 버리고 만난 그 여자는 어디 가고 혼자 있대? 결국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엄마와 저의 삶을 이제 와서 죽음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 평생 볼 수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더군요. 그토록 원망해온 아버지였지만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것은 꽤나 아픈 일이었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 슬퍼하던 그때 고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현주야,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신 게 있어. 너 어릴 때 살던 집 있지? 그거 아버지가 꼭 너한테 주라고 그러셨어. 아버지 용서하라고는 안 할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받아. 전 생각지도 못한 고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당연히 그 집은 상간녀가 부동산에 팔아넘긴 줄 알았습니다. 분명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할 때 아버지 앞으로 남은 재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 앞으로 유산을 남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던데요? 라고 묻는 저에게 고모는 아버지가 그 집만큼은 지키고 싶어 했다며 아버지 생전에 따로 고모에게 팔아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해주더군요. 표독스럽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려는 상간녀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어린 시절 저희가 함께 살던 그 집은 무사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 집 열쇠를 받으러 간 날, 정말 오랜만에 찾아간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음에도 제법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 집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말을 엄마에게 했을 때 엄마는 당장 갖다 팔아버리라고 했고 저 역시 그럴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다시 오니 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한 기분을 느낀 저는 가만히 그 집을 둘러보며 잠시 어릴 때 아버지와 마당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제 옆에서 고모가 말했죠. 네 아버지가 아내와 딸의 추억이 있는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든 팔지 않은 거야. 한 번씩 와서 직접 쓸고 닦기도 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앞마당에 화단을 만들겠다고 하더라. 올 때마다 땅 파고 그러더니 결국 완성도 못하고 입원했어. 현주 너한테 옛날에 약속한 게 있다고 꼭 이 말을 전해주라고 했어. 고모의 말을 듣던 저는 약속이라는 말에 문득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묻었던 타임캡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어느 날 아버지는 큰 항아리 같은 걸 가져와 타임캡슐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지금의 행복한 추억들을 담아서 땅속에 묻어두고 세월이 흐른 뒤 지금의 행복을 꺼내보자고 하셨었죠. 그 타임캡슐을 묻으며 10년 뒤에 다시 꺼내보자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말한 약속은 아마도 그걸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물론 10년은 훨씬 지나버렸지만 묻어두었던 자리를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후 땅을 파보았죠. 8살의 기억 속에는 땅속 깊숙이 묻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의 땅을 파보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곳에 타임캡슐이 그대로 있더군요. 조심조심 주변의 흙을 파내고 캡슐을 꺼내어 열어봤습니다. 그 속엔 어릴 때 묻어두었던 가장 아끼던 장난감, 구슬, 그리고 몇 장의 가족 사진 등등 그대로 있었습니다. 추억에 잠겨 하나하나 보고 있던 그때 타임캡슐을 꺼낸 바로 아래 빨간색 밧줄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캡슐을 하나만 묻었던 것 같았는데 눈에 띄는 빨간색 밧줄을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웬 상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곳을
삽으로 조금 넓게 파보니 점점 상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한 번에 꺼내 올리기 어려운 묵직한 상자가 나오더군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상당한 양의 현금과 금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현주, 그리고 현주 엄마에게. 현주야, 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구나.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라서 아버지가 할 말이 정말 없단다. 변명 같지만 아버지는 처음에 그 여자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걸 몰랐단다. 하나둘씩 그 여자한테 뺏기고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더구나. 그래도 이혼은 안 했으니 언젠간 다시 우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지. 염치 없지만 내 부인은 현주 엄마 한 명만 남겨두고 싶어서 나 역시 그 여자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아이는 현주 딱 한 명이야.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내 아이라고 데려오면 절대 속아선 안 돼. 그리고 현주 엄마, 미안하다는 말도 가식적으로 들리겠지만 정말 미안해. 평생 당신과 현주에게 속죄하며 살았어. 이건 지금까지 보내지 못한 현주 양육비랑 당신한테 주는 위자료야. 그리고 현주 결혼하는 거 알았을 때 빼놓은 집값이랑 생활비도 넣어놨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고모의 말에 의하면 처자식을 버리고 뒤늦게 상간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상간녀와 헤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상간녀가 혼인빙자 간음 등을 운운하며 아버지를 협박했다네요. 본인에게 돈이 없으면 상간녀가 알아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 아버지는 일부러 일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하지만 상간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때까지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는 최소한의 서울집과 통장 잔고만 빼고 모든 재산을 이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년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혹시라도 네 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돈 줘서 이사할까봐 어찌나 심하게 감시를 하던지. 그래도 갖고 있는 걸 처분할 때는 부동산 하는 너희 고모부 덕에 잘 넘길 수 있었어.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와 엄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저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집을 수리하고 다시 살자고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는 잠시 망설이기는 했지만 듬직한 사위가 그렇게 하자고 하자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가 이 집까지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먹히지 않자 사실혼 관계로 오랜 기간 살아왔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달리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안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어 패소하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살던 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다고 돈을 준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주었던 상처와 엄마가 오랜 세월 괴로워하셨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그 원망이 가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나와 엄마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왔던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자랐던 따뜻하고 안락한 이 집에서 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